남편 사후 시아버지와 결혼한 며느리,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온 집안을 충격에 빠뜨리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죽은 뒤 시아버지와 결혼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그 끔찍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뒤에 숨겨진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거대한 박씨 가문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첫 기일, 하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차게 비를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은 박씨 가문의 대저택, 그 차가운 기와장 틈새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위패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이 잠 못 이뤄 퀭한 그녀의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죠. 빛바랜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조차 마른 듯 공허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1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졸음운전이었다고 수군댔지만 서연은 그토록 간단한 이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조심하는, 속도 위반 한 번 한 적 없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미리 알려주던 그가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서연은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하나, 문짝 하나, 심지어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온통 준호의 흔적이었습니다. 한때는 박씨 가문의 귀한 보석처럼 사랑받던 며느리였지만 남편의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 거대한 집에 남은 가족이라곤 시아버지인 박진태 회장뿐이었습니다. 늘 과묵하고 권위적이며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지만 항상 위엄을 잃지 않는 분이었죠. 서연에게 그는 존경하면서도 어려운 대상이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뒤 그녀의 곁에 남아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대저택이 적막과 눅눅함에 잠겨갈 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주고 여전히 준호가 살아 돌아오는 꿈을 꾼다는 그녀의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준 사람은 박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느새 평소보다 긴 눈 맞춤으로 채워졌고 무심코 스치는 손길에 서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회장은 복도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혼자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당시엔 아무 의미도 없는 듯 흘러갔지만 석 달 뒤 그는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보다 너를 더 잘 돌봐줄 사람은 없다. 네가 영원히 이 집의 가족으로 남아주었으면 한다. 서연은 자신이 언제 고개를 끄덕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너무나 약해져 있었기에, 한 줌의 온기라도 붙잡고 싶었기에, 혹은 박 회장의 모습에서 어딘가 준호를 닮은 구석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선홍색 핏자국이 남게 될 끔찍한 악몽의 서막을 말입니다. 준호가 없는 첫날 밤, 침실은 두 배는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한때 순백에 이불이 깔려있던 신혼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그곳엔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먼지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선반 위에는 준호의 시계가, 문고리에는 그가 즐겨 입던 셔츠가 무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이미 차가운 땅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서연은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뻑뻑한 눈꺼풀 아래로 준호의 마지막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직전 백미러 너머로 스쳐 지나갔던 그의 미소. 그때였습니다. 또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1시, 누가 아직 깨어있단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추는 텅 빈 복도뿐, 창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살며시 흔들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다다닥. 이번엔 옷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장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준호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이 정확히 준호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명 잠가둔 옷장 안에 고이 넣어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단 말인가?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을 베었고 핏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붉고 선명한 핏자국이 서연은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동이 트고 있었고 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노크 소리도 핏자국도 깨진 사진도 없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웨딩 사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원 한편에서 불어오는 라일락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박 회장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느냐? 그의 물음에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새벽 서리보다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이한 밤 이후로 박 회장은 서연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직접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죠.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라면 누구나 딸이 편히 잠들길 바라는 법이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은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박 회장은 그녀를 기다렸고 살뜰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준호 꿈을 꾸느냐? 방에서 이상한 소리는 더 안 들리고 불편하면 방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바꿔주마.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 속에서 그의 침착하고 자상한 존재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한밤중에 가볍게 기침을 하자 박 회장이 채 1분도 되지 않아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안 좋은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구나.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그녀의 방은 그의 방과 한 층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또 한 번은 그녀가 막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옷을 채 여미기도 전에 박 회장이 우유 한 잔을 들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서연은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는 숨막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고 그녀가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더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재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죠. 식탁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음식은 모두 준호가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박 회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거 아니?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다시 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들릴 거란 거 안다. 하지만 난 단순히 아비로서만 널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누구보다 행복해지길 바란다. 설령 널 붙잡아두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 집은 내 집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목소리가 돌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두 눈은
마치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웨딩 사진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사진은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예리한 칼자국이 그어져 있었고 사진 한쪽 구석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고. 그녀는 한때 아버님이라 불렀던 남자가 조종하는 잔혹한 게임의 사냥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서연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실의 차상 앞,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왼손으로 차를 따랐고 오른손으로는 마치 머릿속에 익숙한 박자를 맞추듯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핏자국이 묻어있던 웨딩 사진이 다시 나타난 그날 밤 이후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소매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네가 여기서 산지 벌써 1년이구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선은 그녀가 아닌 창가의 하얀 난초를 향해 있었죠.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안다. 누구도 평생을 외롭게 살아서는 안 되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그가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은 연습한 대사처럼.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서연아.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답고 선한 아이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널 다시 시집 보내야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나에게.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공간이 갑자기 수축했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멍하니 쳐다보며 이것이 병적인 농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신착란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고 냉정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거절해도 좋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는 이제 갈 곳이 없다. 네 친척 중에 과부를 떠맡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집이 네가 유일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나는 널 지켜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낳게 될 아이까지도. 마지막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도덕의 끈을 잘라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이게 현실이다. 그는 여전히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흘 주마, 그때까지 생각해봐. 네가 동의한다면 조촐하게 식을 올리자. 아니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야겠지. 정리라니요? 네가 더 이상 이곳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집은 문을 닫을 거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무엇도 더는 내 것이 아닐 거다.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야 마는 지배자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대문은 밖에서부터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집 전화선은 뽑혀 있었으며 컴퓨터도 방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 회장이 복도를 지나가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사흘 뒤 저녁에 대답을 듣도록 하지. 사흘. 그녀 자신을 두 번째 무덤에 생매장시킬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 이번에는 준호의 곁이 아닌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악몽보다도 더 끔찍한 사람의 곁에서 말입니다.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수에 같았습니다. 얇은 화장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잠 못 이룬 밤들과 내면의 싸움으로
눈가는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사흘을 보낸 뒤 서연은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박 회장의 독단적인 성격을 잘 알고 감히 질문조차 던지지 못하는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폭죽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향과 촛불, 그리고 3층짜리 대저택을 가득 메운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저택의 벽돌 한 장 한 장까지도 숨을 죽인 채 의식이라는 가면을 쓴 비극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서연은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그의 깊은 눈은 마치 비상식적인 결혼식이 아닌 평범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다. 그는 마치 열병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를 안심시키듯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례사의 축사를 들었지만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처럼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주연을 맡게 된 병적인 희극처럼 흘러갔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필체는 펜을 쥔 손 자체에 의해 짓눌린 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인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두 세대, 두 관계. 이제는 종이 한 장으로 연결된 그들의 이름은 종신형 선고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박 회장은 그녀를 새로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옛방도 준호의 방도 아니었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 지난 10년간 굳게 잠겨있던 방이었습니다. 여긴 준호 엄마 방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지. 나는 오랫동안 이 방을 그대로 두었다. 서연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방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모든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책들, 낡은 거울, 누렇게 변색된 국화자수 이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커튼 뒤에 서서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눈을 크게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밖에서는 박 회장이 규칙적인 발소리를 내며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반복적으로 들려오다가 짙은 색의 나무문 앞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문틈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게 해주마. 내일부터는 나를 진짜 남편으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서연은 이제 자신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방이 이제는 그녀 자신의 신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결혼식 후 서연은 공식적으로 박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삶이라 부른다면 금으로 도금된 감옥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진짜 아내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뜰히 보살피고 대화를 나누고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했으며 때로는 마치 그녀가 진짜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오랜 사업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를 동석시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옛 시어머니의 방에서의 첫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베개를 꽉 끌어안고 방구석의 낡은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울은 흐릿했지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등 뒤에 흰색 실크 잠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사흘째 밤, 평온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아래층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음 몇 개가 들리더니 이내 완전한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작년 겨울밤 준호가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가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 연주해주겠다던 곡.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와 맨발로 긴 복도를 지나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타일 바닥 위에 차가운 빗줄기를 그려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피아노가 애절한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피아노 의자는 텅 비어 있었고 덮개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휙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옆 찻상 위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국화자수가 놓인 누렇게 변색된 하얀 레이스 손수건. 서연은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두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여기에 두었을까? 그리고 왜 이토록 섬뜩한 음악이 연주된 뒤에 나타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죽은 뒤로 이 집에서 피아노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게야.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방 안의 불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도 없이 그저 눈동자를 찌르는 듯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거울 앞에 등 돌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의 형체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박 회장도 그녀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를 긴 머리에 흰 잠옷을 입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조각상처럼 서 있는 형체.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회장이 뛰어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서연아, 넌 휴식이 필요해. 아직 준호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모양이구나.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 깊은 곳에는 영혼이 없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그녀가 한 말에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았고 바로 그 점이 그 어떤 유령보다도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형체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서연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더 이상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죠. 발소리, 피아노 소리, 낡은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끊어진 필름 조각처럼 뒤섞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옛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서연은 우연히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국화와 봉황 무늬가 정교하게 조각된 묵직한 자단나무 옷장, 그 맨 아랫단 가장자리에 작은 걸쇠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훑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딸깍, 비밀 서랍이 열리자 커튼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 속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옅은 갈색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오직 준호의 필체로 쓰인 서연에게라는 두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야. 나는 어머니의 사고가 우연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서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 네가 알다시피 난 아버지를 사랑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더욱 두려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 서재의 그림 뒤에 숨겨둔 USB를 찾아 절대 다른 사람이 먼저 찾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서연아, 제발 떠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 집에 머무르지 마. 제발. 편지는 마치 준호가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억지로 멈춰야 했던 것처럼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옷장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닦아낼 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당신은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했구나. 서연은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웨딩 사진을 보던 박 회장의 눈빛, 그가 항상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 한밤중에 저절로 열리던 방문, 그리고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다는 바로 이 방까지. 아니,
서연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당에 앉아 순종적인 아내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척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원을 고칠 계획과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텅 빈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얹고였기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박 회장이 서재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그곳으로 잠입했습니다. 그 방은 굳게 잠겨있던 금단의 장소였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기념품,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액자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위 커다란 연꽃 그림. 서연이 액자를 살짝 당기자 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손바닥만 한 작은 벽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온전한 형태의 검은색 USB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박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자료라도 있을까 하고. 두 사람은 마주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조각 같은 작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또 하나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잠그고 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틀어놓은 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준호가 남긴 USB, 그가 목숨과 맞바꿔 그녀가 찾아내길 바랐던 비밀이 그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고 USB를 꽂았습니다. 준비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클릭. 화면이 몇 초간 까맣게 변하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준호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백미러를 살폈습니다.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널 지켜줄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서연아, 우리 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아버지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해.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영상이 살짝 끊겼고 뒤에서 경적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한 번은 나에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내가 겨우 찾은 초동부검 결과서에는 어머니에게 심혈관 질환의 징후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보관 오류라는 이유로 원본은 폐기됐지. 내가 사본을 하나 찍어뒀어. 바로 옆 폴더에 있을 거야. 그때부터 난 침묵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아버지는 네 삶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 내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널 돌보는 방식, 그게 부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건 소유욕이야. 언젠가 아버지가 널 어머니의 대체품으로 만들까봐 두려워.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 무서워.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이 몇 초간 멈췄다가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제발 그걸 사고라고 믿지 마. 난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차를 몬 적이 없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지훈이에게 줘. 그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영상은 그의 긴 한숨과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충돌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고인, 이수진, 준호 어머니의 부검 결과서였습니다. 마지막 주석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경화나 혈관 손상 발견되지 않음. 사망 원인 미상.
그리고 스캔본 하단, 서연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든 작은 디테일. 검열 도장이 지워지고 그 위에 손글씨로 쓰인 글자. 내부 확인 완료. 종결. 내부라는 것은 가족 중 누군가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개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마치 마지막 남은 방패인 양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느리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왜 문을 잠그고 그래? 박 회장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이제 그녀가 너무나도 똑똑히 느낄 수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문 저편에 서 있는 남자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난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내뱉는 모든 말이 깊은 심연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 어쩌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박 씨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한 가사도우미 오 여사는 서연이 이전까지는 결코 신경 써본 적 없는 희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말이 없었으며 늘 이 거대한 저택의 공기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준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이 싹 트자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목격하고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오 여사일 것이라고. 그날 오후 박 회장이 손님을 맞으러 외출한 사이 서연은 오 여사가 낡은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 지하 창고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자 마치 낡은 사진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서연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오 여사의 손이 멈칫했고 수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일은 왜요? 그저 수진 어머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오 여사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서연을 작은 의자에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부서져가는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는 듯이. 사모님, 방에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저희 중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장님만 빼고요. 회장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는 사모님이 정신을 잃으셨으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1시간쯤 뒤에 저를 불러 의사를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때 사모님은 이미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오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그 전에 부부 싸움 소리를 들었어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아주 크게 싸우셨죠. 사모님이 소리치셨어요. 내가 전부 다 말해버릴 거야. 당신, 더는 이렇게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 서연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두들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누구도 감히 다시 묻지 못했죠. 회장님은 권위가 있고 입이 무거우신 분이고 그때 준호 도련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오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도련님이 한 번은 저에게 부검 결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순 없었지만 그게 병원으로 정식 발송되지 않았다는 건 알아요. 회장님이 내부적으로 처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준호 씨가 죽던 날은요? 서연이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이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침대 및 서랍 구석에 숨겨둔 열쇠를 꼭 가지고 있어 달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감히 꺼내지도 못했어요.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열쇠, 아직 거기 있나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원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그날 밤, 오 여사는 조용히 서연을 준호의 옛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 밑은 한때 두 사람이 낡은 결혼 선물 상자를 숨겨두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먼지와 마치 무언가를 돌려 뺀 듯한 작고 둥근 흠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 끝을 이용해 살짝 후비자 나무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서 준호가 좋아하던 파란색 실에 묶인 작은 열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오 여사는 돌아서기 전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아가씨, 만약 이 길을 계속 가기로 하셨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 사람들도 회장님을 무서워하지만 그게 단지 회장님의 권력 때문만은 아니니까요. 서연의 손에 들린 열쇠가 새로운 문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자유의 문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에게 진실을 들은 날부터 서연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택 안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베개 속에, USB를 도자기 화병 안에, 준호의 편지를 낡은 그림 뒷면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이불이 들춰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방을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가 옅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공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머물다 간 것처럼.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옷을 갈아입다가 맞은편 책장 틈에서 반사되는 작은 붉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책들 뒤에는 손가락 끝만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소형 렌즈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울 뒤 화분 속 조화 잎사귀 아래 침대 스탠드 위에 총 3개의 소형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방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건 박 회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카메라를 하나씩 떼어내 수건에 싼 뒤 그가 거의 가지 않는 복도 밖 수납장에 숨겼습니다. 의심을 드러내선 안 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은 슬쩍 떠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집에 무슨 공사 같은 거 했어요? 전선이 새로 연결된 곳이 몇 군데 보이던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외부 사람을 부르셨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꼭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가서 뭘 하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박 회장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노트북을 몰래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노트북을 열자 원격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목록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그녀의 방, 화장실, 복도,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신방이 된 옛 시어머니의 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화면 속에서 방금 전까지 앉아서 숨을 몰아쉬던 겁에 질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는 천장 등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소리 없는 존재. 대체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던 걸까? 서연은 화면을 끄고 조용히 하드 드라이브를 빼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살고 있었고 박 회장이 바로 그 감독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정, 행동, 심지어 눈물 한 방울까지 그가 매일 밤 독점 관객이 되어 지켜보는 한편이 리얼리티 쇼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 회장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느냐?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돌아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푹 잤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안다는 걸 저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붉은 선은 마치 서연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상처 같았습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쥔 채 돌처럼 굳어 욕실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멈춰버린 것 같았죠. 숨을 참아야만 하는 길고 긴 몇 초. 임신이라니. 지금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아니었다. 저 남자와의 아이는 절대로 아니었다. 박 회장. 머릿속에서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 숨겨진 카메라들, 준호의 유언이 담긴 USB가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임신 몇 주 차인지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주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을 불안 속에서 지새우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온전한지, 이 집의 다른 여자들처럼 정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박 회장의 아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병적인 결혼의 흔적이며 그녀를 이 지옥에 묶어두는 마지막 족쇄가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그녀의 일부였고 생명이었으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누구의 통제도, 감시도, 손길도 닿지 않은 오직 창조주만이 허락한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세수를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기고 밖에 나가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나서자마자 박 회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똑바로 향했다가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그녀의 배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의사를 부르마. 아니요, 괜찮아요.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머리 가죽이 저릿해지는 미소였습니다. 그거 아니? 어젯밤 꿈에 아이가 나왔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너를 엄마라고 부르더구나. 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마 길몽이겠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일 게다. 새로운 시작이지. 집안의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그날부터 박 회장은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매일 아침에 임산부용 우유, 심지어 그녀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집안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사 도우미도, 외부와의 통화도, 세상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중심이 되었지만 안주인으로서가 아닌 유리 상자 안에서 사육되는 살아있는 태아처럼 말입니다. 매일 밤 서연이 잠든 척하면 박 회장은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기괴한 자장가를 속삭였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너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야. 그 누구도 너를 네 아비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아이, 뱃속의 이 아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는다면 서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탈출에 성공한다면 이 아이는 그녀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옆방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책장을 열고 준호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불빛 아래 작고 낡은 그 열쇠는 이제 생존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야. 그녀는 자신의 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맹세할게. 네가 피로 물든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연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박 회장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명 박진태, 직업은 기업가이자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 15년 전 사별, 가족으로는 외아들 준호, 그녀의 죽은 남편,
모든 것이 권력 있는 남자가 가져야 할 깨끗한 이력서처럼 명확했습니다. 지하의 낡은 창고, 한때 고급 와인과 도자기를 보관하던 곳의 바닥 밑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그 속의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박 회장. 하지만 뒷면에는 다른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부산사범대학 84학번. 강민준. 서연은 그동안 몰래 복사해둔 박 회장의 컴퓨터 속 모든 서류를 다시 훑었습니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심지어 낡은 진료 기록까지 모든 곳에 박진태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강민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예전에 업무용으로 쓰던 낡은 행정계정으로 주민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시스템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지만 비고라는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995년 개명, 사유, 원인 불명의 일시적 실종. 서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 실종, 개명, 거대한 부를 손에 쥔 남자가 한때는 법적 시스템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옛 이름에 대해 남아있는 유일한 기사는 1994년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아내와 두 아이로 추정되는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은 공식적인 수사 결론 없이 누전으로 인한 전소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1년 뒤 서울에 박진태라는 이름이 나타나 새로운 사업체를 등록했습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죠. 그녀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한때 실종자였고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용의자였으며 어쩌면 자신의 옛 가족을 죽이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것이 그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어야 했던 이유일까? 그리고 준호, 그는 의심했고 어머니에게 물었고 옛 자료를 뒤지다가 역시 원인 불명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지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옛 사람들을 파괴함으로써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며느리와 재혼한 남자, 아들을 죽이고 그녀 뱃속의 아이를 대를 이을 자식이라 부르며 미소 짓는 남자.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드러낸다면 모든 것을 또다시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남자. 서연은 이제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뱃속의 아이가 희망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준호의 유일한 친구였던 지우는 미국 유학 후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우는 배다른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고 서연은 만약 준호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훈이 당연히 신랑들러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준호의 장례식에 지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준호가 말렸을 수도, 어쩌면 지훈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준호가 남긴 USB에서 서연은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가 담긴 메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파일명 속에 숨겨진 베이스 64 코드. 그것을 해독하자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읽게 되면 제이온 파크 1990 페이티으로 메일을 보내. 그녀는 즉시 단 한 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요. 단 1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 씨군요.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마세요. 이 메일은 삭제하지 마시고요. 사흘 뒤 지훈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형 트럭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 그 어떤 도청 신호도 방해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지훈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서연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여전히 큰 키에 빛나는 눈을 가졌지만 예전보다 수척해졌고 그녀를 보는 눈빛에 무언가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몇 가지를 남겼어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해요.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해서. 서연은 주머니에서 데이터를 복사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메라, 한밤중의 목소리, 임신, 그리고 박 회장의 진짜 정체까지. 지우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옛 이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대학 강사였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죠. 부산 화재 사건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국제 시스템을 뒤지고 나서야 1년 뒤 한국에서 개명한 사실을 알아냈죠. 그럼 자기 처자식을 죽였다는 건가요? 서연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지훈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온 가족을 잃은 사람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신원을 유지하는 대신 이름을 바꿨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거기서 나와야 해요. 저와 제 아이가 제가 돕겠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해야 해요. 우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판 전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며느리와 결혼하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 반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순간 몸서리를 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이력서를 가진 박 회장이 또 다른 무고한 여인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 제가 녹음할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항상 혼잣말을 하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수사관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서연 씨,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당신이 믿었던 사람조차도요. 서연은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경고는 박 회장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도 더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는 듯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연은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USB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종소리도 새소리도 심지어 커튼을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산일에 처음으로 그녀는 펑퍼펑한 인부복을 입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박 회장이 먼저 말을 걸기를 조용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웨딩드레스를 짧게 수선한 단순하고 단정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틀어올렸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고 아주 미세했지만 서연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따라 예쁘게 차려입었구나.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무슨 날인가? 아니요. 서연이 호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간의 말에 따르자면 아버님의 막내딸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아닌 오직 단 하나, 경계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서연아. 그가 아주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언제까지 연기를 하실지 궁금해서 시험해 본 것뿐이에요. 그의 눈빛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가 뺀 것 같았지만 찌르기 위해서가 아닌 위협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무엇을 읽었느냐? 충분하지는 않아요. 서연이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존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는 충분하죠.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등 뒤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일격을 기다리는 사냥감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는구나. 그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조각을 너에게 준 건 지훈이 그놈이렸다? 그놈이 돌아왔나 보군. 그럴 수도 있죠. 그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아버님의 과거에서 온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게야, 서연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 섰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도 의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아니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옷핀에 숨겨져 있던 식사 내내 그녀가 지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붉은 녹음 표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것을 한번, 그리고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 한때는 보호했던 자와 한때는 아버님이라 불렀던 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내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싫어요. 서연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저 아버님께서 아셨으면 해요.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까짓기에 감히 나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서연은 고개를 숙여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길 필요 없어요. 그저 살아남으면 돼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녹음기를 낚아채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일 수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경찰 혹은 기자들일 수도 있죠. 아버님께서 믿고 싶으신 대로요. 박 회장은 몇 초간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꽉 쥔 채 그의 곁을 지나치며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를 연출하는 사람은 아버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박 회장과의 대치 일주일 후 서연과 지훈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작은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공공장소를 택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 지훈이 앉으며 새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정비소의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매수당했지만 아직 출국하기 전이었죠. 그리고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 씨 차에 브레이크 선이 잘려 있었어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작한 흔적이 있었답니다. 돈을 준 사람은 낯선 운전사였지만 명령은 전화로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내려왔다고 해요. 지훈이 휴대폰을 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 친구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고 나서 바로 도시를 떠나. 서류는 내가 처리해 줄 테니. 서연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 지훈은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준호를 죽였어요. 서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그가 건넸던 모든 말, 함께했던 모든 식사, 어깨를 다독여주던 모든 손길이 이제는 소리 없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할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는 수사팀에 증거를 보냈어요. 하지만 서연 씨,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를 체포하기엔 부족해요. 그는 연줄이 많고 뒤로 빠지는데 아주 능하죠. 만약 서연 씨가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단 몇 마디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기회는 2배가 될 거예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USB에 남겼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고라고 믿지 마.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았고 자신의 결말을 알았으며 만약 그녀가 계속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그녀를 위한 탈출구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피곤한 척하며 저녁 식사를 걸렀습니다. 박 회장이 죽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화났느냐?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죄책감이 들어서요. 만약 제가 그날 준호 씨를 막지 않았더라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너 무언가 알았구나. 그렇지?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어머님의 죽음을 조사하려던 준호 씨를 막을 동기가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2번의 사고에서 모두 살아남은 그 사람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회장이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제 어미를 너무 닮았어.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의 따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지. 서연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았죠. 너도 마찬가지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더 영리하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니까. 그녀는 침대 스탠드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불빛 아래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고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알았으니 이제 이해하거라.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는 옳은 자가 아니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자다. 그가 방을 나간 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쌌습니다. 준호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해요. 박 회장의 모호한 자백을 녹음하는 데 성공한 밤 이후 서연은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수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언가. 그녀는 진실을 말하려 했고 일기를 썼다고 했지만 서연은 그 노트를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사도우미 오 여사가 그녀의 손에 복권처럼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몰래 쥐어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재단의 도자기 불상,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하지 마세요. 조심. 서연은 한밤중 박 회장이 제사를 지낸 뒤 재단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재단은 붉은 불빛으로 어슴푸레했고 향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재단 중앙, 준호와 수진의 위패 옆에는 순백의 도자기 관음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밑받침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돌리자 둥근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는 빛바랜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종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떨리고 불규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제발 믿어주길. 나는 자살하지도 심장마비에 걸리지도 우연히 넘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다. 나는 그저 내 남편이 두려울 뿐이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부산 화재 사건 이후 그는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내게 숨겼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과거를 용서했지만 이제는 안다. 그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끗이 지워버렸을 뿐이다. 준호가 의심하고 있다. 나는 아들에게 불에 손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내 아들은 듣지 않는다. 우리 모자가 둘 다 죽게 될까봐 두려워. 만약 누군가 이종희를 발견한다면 내 며느리를 구해줘. 그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닦을 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문장들은 마치 유언처럼 절망 속에서 쓴 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서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박 회장. 서연이 돌아보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마치 돌처럼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진실을 알아도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당신이 그분을 죽였어. 서연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는 거지.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죽여? 나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결말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지. 준호 씨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경멸만이 존재했습니다. 준호는 강하지 못했어. 자신의 혈육에게 대항하는 길을 택했지. 나는 그저 그 녀석이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두루마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전부 당신의 장기말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판을 두는 사람이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겠지. 이 판은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옆방에서는 이미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지훈이 이어폰을 통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을 나온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수진의 종이 두루마리, 백업해둔 USB, 그리고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에 걸쳐 이어진 한 범죄의 그림을 완성하는 세 개의 조각.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죠.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박 회장이 모든 것을 차갑게 인정하는 7분짜리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지훈이 그날 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선택해요.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수진처럼 죽지 않기를, 준호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금으로 도금된 감옥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를.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세워졌습니다. 연막 작전. 서연은 지치고 거의 쇠약해진 척하며 박 회장의 감시를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체념한 척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그가 미래의 아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전송. 매일 그녀는 비밀리에 녹음 파일과 사진, 자료들을 지훈이 만들어준 안전한 암호화 이메일로 조금씩 보냈습니다. 증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일부가 삭제되더라도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탈출로 확보. 그녀는 모든 문과 창문, 카메라,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 모든 카메라가 2분 동안 시스템을 재설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허점이었지만 그녀가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고 위장. 서연은 매일 밤 기침을 하고 복통을 호소하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박 회장은 겁에 질려 의사를 불렀고 서연은 협조하는 척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그녀를 동정해 개인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준비물. 거실 소파 밑에 작은 배낭을 숨겼습니다. 준호의 금고에 있던 낡은 현금, 영양제, 물, 예비 휴대폰, 그리고 박 회장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담긴 외장하드. 토요일 밤, 서연은 지훈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원 뒤편, 잔디를 깎을 때만 여는 작은 문이 있는 곳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43분, 서연은 낡은 연극의 한 장면처럼 박 회장의 와인잔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야 착해졌구나. 밤 11시 55분,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끊어지는 문장들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방으로 부축하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욕조에 물을 틀어 바닥으로 넘치게 했습니다. 배관 사고를 위장해
1층 경비원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3시 15분, 서연은 2층 발코니 문을 열고 담쟁이 덩굴을 타고 내려와 차고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시 17분, 카메라가 재설정을 시작했습니다. 3시 18분, 서연은 저택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동을 걸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배낭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배낭 안에는 준호의 아이가, 한 가문의 진실이,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가 자유롭게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배신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을 태운 차가 마지막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그녀의 등 뒤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대저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죠. 차 문은 잠겼고 뒤로는 불타는 저택이 마치 소각되는 기억의 한 조각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속도만 높였습니다. 그 사람 짓이야.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떠난 걸 알고 불을 질렀어. 증거는 전부 백업해뒀어요. 지훈이 텅 빈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집의 흔적을 깨끗이 지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내 입을 막는 거. 그리고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화재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종된 한 임산부의 이야기가 되겠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의가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영원히 침묵하거나. 차는 국도변의 작은 모텔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독립 언론사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 방송사 중 누구도 박 회장 같은 인물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새벽 4시 45분, 서연은 노트북 한 대와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듯한 불타는 눈빛을 가진 3명의 젊은이가 있는 낡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여기자가 서연의 옷에 마이크를 달아주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녹취록이 생중계로 공개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사진, 개명 서류, 부검 결과, 사본, 그리고 박 회장이 차갑게 말하던 최신 녹음 파일. 준호는 강하지 못했어. 자신의 혈육에게 대항하는 길을 택했지. 나는 그저 그 녀석이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카메라 뒤에서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 시간 동안 지옥 속에서 사셨던 건가요? 서연이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그 무대를 불태웠습니다. 생방송이 막 끝나자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연 씨는 내일 아침 수사본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긴급 경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지훈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따라온 건가요? 기자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우러 온 거지.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주방 통로를 통해 지하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가 막 자리를 떠나자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정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연은 누군가 이 무대의 마지막 막을 내리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5시 9분, 서연은 교회 근처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고 사복 경찰들이 밖을 지켰습니다. 6시 정각, SNS에 생방송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 개명, 범죄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6시 이후 외신들이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여명이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를 무렵 박 회장은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이 저택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첫 기사는 아침 7시 32분에 나왔습니다. 박진태 회장, 화재 후 실종, 사망 추정, 시신도, 정부의 공식 확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m가 넘는 불길과 멀리서 찍힌 흐릿한 영상만으로도 언론은 그가 죽었다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경호실에 앉아 뉴스 계정들이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생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든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모든 걸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가짜 장례식. 하지만 진짜여야만 하는 명예의 고별식. 사흘 뒤 박진태 회장의 추도식이 한 고급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유족 대표라는 명목으로 지훈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행사처럼 준비되었습니다. 흰 국화, 검은 액자 속 엄숙한 박 회장의 영정사진, 향로, 그리고 주주, 파트너, 옛 동창들과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이들을 포함한 조문객 명단까지.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지훈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추도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족의 추도사가 이어질 차례에 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 분의 아버지, 한 분의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진실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기술팀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홀 안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강하지 못했어. 자신의 혈육에게 대항하는 길을 택했지. 나는 그저 그 녀석이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옆 사람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서연이 도자기 불상에서 찾은 수진의 편지 내용이 낭독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제발 믿어주길.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나는 내 남편이 두려웠다. 나는 그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박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1995년 개명 신청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강민준, 박진태로 개명, 사유, 원인 불명의 실종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부검 결과서, 1994년 화재 사건 파일, 준호의 차브레이크 선 조작 보고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증거 하나하나, 진실 한 줄 한 줄이 아직 죽지 않은 자의 재단 위에 놓인 섬뜩한 촛불처럼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의 가족까지 죽인 사람의 곁에서 잠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 그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박 회장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침묵의 장례식입니다. 알면서도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 잘못된 곳에 존경을 바쳤던 사람들의 장례식입니다. 아무도 일어나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직 숙여진 시선들만이 존재했습니다. 명예로운 장례식이 진실 그 자체에 의해 산채로 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추도식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박진태의 며느리 서연, 가짜 장례식에서 충격적 진실 폭로. 경찰은 저택 화재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강민준의 과거가 묻혀있던 부산으로 파견되었고 어둠 속 어딘가에 있던 박 회장 또한 자신의 장례식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짜 장례식 사흘 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진태 혹은 강민준은 살인, 신분 위조, 그리고 30년에 걸친 여러 사건의 증거인멸이라는 세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씨그룹의 주주들은 즉시 자금을 회수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저택은 이제 3D 스캐너로 현장을 복원 중인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SNS는 들끓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외신들은 1994년 부산 화재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아내와 두 어린 자녀의 의문사는 이제 모든 범죄의 서막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경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머리가 희끗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여인 숙방을 빌렸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몇 시간이고 앉아 카메라도 기억도 서연도 없는 앙상한 숲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영혼조차도 진실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이른 아침 그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진태 씨,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자신이 불태웠던 바로 그 집의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는 아침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연은 출산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 동안 마음속에 뿌리 내렸던 응어리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을 뿐입니다. 그날 지훈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수사팀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들고서 이건 서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편지 안에는 박 회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죽이지 않았다. 그저 사고가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 녀석은 너무 고집이 셌고 제 어미를 너무 닮았다. 나는 수진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그녀와 다투지 않고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서연이를 사랑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옛사람을,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내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고는 곁에 두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서연은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저 사람 진심일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뱃속의 아이가 저런 사람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된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서연은 작은 하얀 나무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푸릇푸릇한 잔디밭과 옅은 색의 나무 울타리, 그리고 저 멀리 어둠 따위는 본 적도 없다는 듯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사내아이가 얇은 담요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검고 부드러웠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누가 봐도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가 가득한 집의 구석으로 내몰리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지도 않았고 귓가에 속삭이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시달리는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을 깼고 매일 밤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고 짧든 길든 모든 꿈에서 더는 피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지훈은 분만실 밖을 지켰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첫 장난감으로 아기 침대 옆에 작은 곰 인형 하나를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곰 인형의 옷에는 너를 위해 살아라는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안을 비는 기도처럼 아이가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격으로 일하며 온라인으로 수공예품을 팔고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웠습니다. 가끔 지훈이 들러 펌프를 고쳐주고 아니에게 앉는 법을 가르쳐주고는 어두워지기 전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람에게 침묵의 존재 자체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USB에서 복사해둔 준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널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는 믿어. 네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서연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진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줘. 하지만 연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잊지 마. 그 무엇도 사랑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아니가 파도 소리를 듣고 까르르 웃으며 마치 흰 구름과 바닷바람 사이 어딘가에서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허공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우리는 증인이고 새로운 시작이야. 해안가 나무들 너머로 해가 질 때 황금빛 노을이 그녀와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장은 닫혔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온전한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열고 싶지 않은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열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죠. 서연의 이야기는 단지 잔인한 남자로부터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평범한 여인이 두려움을 통과하고 양심을 지키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여정입니다. 어둠이 아버지나 남편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빛은 때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아픔을 알지만 물러서지 않는 심장에서 비롯됩니다. 준호는 재산이 아닌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더라도 결국 살아날 길을 찾는다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지막 글씨로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음 사람을 구하라고. 그리고 서연은 조용한 용기로 모든 희생자들이 갈망하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고통이 자신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죄의 고리를 끊는 끝으로 만드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쟁이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깊은 밤 속에 있다면 부디 믿으십시오. 당신이 비록 떨면서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한 빛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